경우에 중국이 붕어빵 찍어내고 있는 해군력을 일본,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라이칭더에게 세 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하고 타이완에서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번 선거 결과 그 타이완이 그 왜 경제 안보적으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그 제1 열도선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 대만과 관련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게 됐을 경우에 뭐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GDP의 1%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중국의 GDP가 1%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매년 0.2%포인트씩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성장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항행의 자유, 미국이 강조하는 게 항행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은 이 물동량, 특히 자유 항행이 사실 지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항행과 관련된 그 물동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 물동량에 차질이 빚는다는 것은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그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해서 조금 뒤에 다시 또 자세하게 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이 아까 그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우리가 초반부에 짚어봤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중국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열도를 방어할 수 있는 천연 장벽이 되기 때문에 대만은 꼭 무력으로라도 통일하려는 게 중국 생각이고요.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대만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을 포기했을 경우에 중국이 붕어빵 찍어내고 있는 해군력을 일본,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조국인 그 미국이라도 이를 막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현재 그 세계 경제 벨트를 갖고 있는데요. 장강 그 삼각주 그리고 주강 삼각주의 고밀도의 그 제조업 시설을 가지면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과밀 그 항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손에 얻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만의 첨단 제조업과 연결해서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 물동량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대만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엄청난 그 경제적 압박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계속 구사할 수밖에 없고 미중 간의 대결은 아무래도 이번 그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 타이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타이완 선거에서는 친미인 그 민진당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립 서비스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현상 유지를 계속 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한 통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미중 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됐을 경우에는 비선 라인을 통해서 서로 지도자의 의향을 전달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키신저가 시진핑의 모교인 칭화대학에서 만든 고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플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테슬라의 그 CEO들이 모두 참석을 하면서 이 CEO들은 고문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시진핑과 독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11월 5일 예정되고 있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직 정부
관료를 포함한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라이칭더에게 세 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대만을 방위를 약속을 지킬 테니 새 정부는 차잉원 8년처럼 대만이 중국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만이 미국과 협의 없이 중국에 접근을 해서 파워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말라. 그리고 네. 세 번째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초래시킬 행동,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 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또 미중 간의 물밑에서 현재 대만과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도록 않도록 서로가 좀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중 간 그리고 양안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작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중이 지금까지 이제 일종의 관리 모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런 관리 모드가 이번 선거로 인해서 갈등으로 치닫는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인 그 라이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교나 그 안보 측면에서는 위기 관리를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만 선거 전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중국의 공산당의 그 중앙 대연락부 부장 간의 만남도 이 때문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는 관리 모드에 들어갔지만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 치열한 싸움들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략 산업들과 관련돼서 앞으로 상계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난 12년 동안 중국이 무려 31조 원을 투자를 했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10년간 20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 보조금만큼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상계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몇백 %의 어마어마한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그 전기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서 미국 제품에 대한 그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소액 그 온라인 직구와 관련된 관세 부과, 히토류 수입도 중단할 가능성이 큰데요. 미중 간의 그 디리스킹 작업을 펼쳐왔는데 이제는 디커플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경제와 통상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현상 유지를 미국은 원하고 있고 중국은 아마 현상 유지보다는 조금 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통일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로운 국가 통일법을 제정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만약에 대만에 전투기라든지 하품 미사일을 판매했을 경우에 중국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해나 영공을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대만 영공까지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동중국해에서 특별 군사 훈련을 자유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만 방공식별구역도 이제 빈번하게 들락달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한 대만 해협에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임금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만은 사실상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곡물만 따져보면 23%로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가 되는데요. 밀, 콩, 보리뿐만 아니라 옥수수, 땅콩, 마늘, 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비축 물량들 같은 경우는 2달에서 3달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그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의 봉쇄가 길어진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요. 미중 양국이 어느 편에 설 건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해
나야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상명선인 바닷길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 항로를 빨리 확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B 플랜도 정부가 세워야 되겠고요. 뭐 수출입 피해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위험과 관련해서도 보다 더 세부적인 안들을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바닷길의 B 플랜. 지금은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들이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렇게 대부분 가고 있는데 어떻게 B 플랜을 한다면은 결국은 북극 항로가 될까요? 그런데 북극도 지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이런 갈등이 있고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B 플랜은 어떤 항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필리핀을 우회해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네. 항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상 운송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특히 미국 쪽의 그 많은 물동량을 북태평양을 통해서 네. 유입하는 안,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그 식량 안보를 뿐만 아니라 원유 그리고 각종 그 전략 비축 물자들을 충분히 좀 비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네.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하더라도 네.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달에서 5달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무래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타이완 선거가 끝났지만은 타이완도 TSMC라는 아주 훌륭한 그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그 아주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가 그 반도체 시장, 특히 반도체 그 스프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만의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만에 많이 의존하는 게 자동차용 반도체를 많이 의존하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8 나노미터 이상급의 좀 저성능의 그 반도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쪽에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그 자동차 전장 제품뿐만 아니라 이 제어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깊어지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들이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 칼날을 좀 들여세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반사 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세가 더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타이완 총통 선거의 정치적, 경제적 의미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